1959년 도쿄의 어느 고급 바. 희미한 조명 아래로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걸어 들어왔다.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58세의 이 노련한 정치가는 권력만큼이나 여성 편력으로 악명이 높았다. 일본의 상인 구보 마사오는 그를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무대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무대 구석, 한 여성이 그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네모토 나나코. 나이는 고작 19세였다. 접대부로 일하던 이 어린 소녀가 훗날 한 제국의 몰락 앞에서 가장 차갑고 잔혹한 결정을 내리며 대통령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수카르노는 나나코를 보는 순간 직감했다. 이번 일본 방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19세 네모토 나나코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오랜 병상에 누워 있었으며 아직 학생인 남동생이 있었다. 가족의 생계는 오직 그녀가 아카사카의 고급 클럽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반 접대 여성들과 많이 달랐다. 다른 접대 여성들이 눈앞에 빠른 돈벌이에만 급급할 때 나나코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낮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일본 무용을 연습했다. 틈이 날 때면 신문을 펼쳐들고 국제 뉴스를 탐독했다.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자신이 매일 밤 웃음을 파는 이곳의 손님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평범하지 않은 권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자카르타로 돌아간 수카르노의 연서가 도쿄로 빗발치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온통 그녀가 그립다는 말, 그녀가 필요하다는 애정어린 갈구가 반복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959년 9월 15일, 나나코는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다. 명목상으로는 일본 정부가 파견한 인도네시아 원조 프로젝트의 비서였지만 실상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비행기가 도착한 그날 밤, 나나코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 관저의 깊은 안방이었다. 훗날 수카르노는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는 나에게 성적인 즐거움과 남성의 힘을 주었고 그녀와 함께 했던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난다. 절대 권력자가 원한 것은 단순한 미모가 아니라 젊고 활기찬 여성의 생명력과 성적이 확실함이었다. 하지만 나나코가 원하는 것은 그의 바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1962년 6월 6일, 수카르노와 나나코는 대통령궁 안의 모스크에서 외부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수카르노는 그녀에게 산스크리트어로 보석 같은 여신이라는 뜻의 새 이름을 하사했다. 라토나 사리 대위 수카르노.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대위 부인이라 불렀다. 수카르노는 자카르타 외곽의 대위만을 위한 웅장한 궁전을 지어주며 하치소노 궁이라 명명했다. 이는 대위의 남동생 이름을 딴 것이었다. 누나가 접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조롱을 받던 남동생은 대학 시절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수카르노는 이 비극을 잊지 않았고 이를 궁전의 이름으로 새겼다. 사람들은 이를 세계의 낭만이라 칭송했지만 실상은 늙은 권력자의 정교한 계산이었다. 그는 여자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법을 알았다. 돈과 지위를 넘어 감정적으로 완전한 안정감을 쥐어주는 것이었다. 대위는 새로운 권력의 맛에 빠르게 적응했다. 수카르노의 곁에서 각종 외교 행사를 주도했고 인도네시아 일본 친선협회 회장직을 꿰찼다. 1965년 4월, 북한의 김일성과 23세의 김정일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도 대위는 그 중심에 있었다. 수카르노가 새로 개발된 난초에 김일성화라는 이름을 붙여 선물하던 모든 세부 사항을 대위는 권력의 파트너로서 또렷이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네 번째 부인이라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유일한 퍼스트레이디였다. 당시 수카르노의 세 번째 부인 하티니는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진정한 국모였다. 수카르노와 함께 혁명의 피바람을 견뎌낸 동지이기도 했다. 대위는 늙고 귀가 얇아진 수카르노를 향해 독을 품은 속삭임을 시작했다. 하티니가
공군 사령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치명적인 소문을 끊임없이 흘린 것이다. 의심에 무너진 수카르노는 결국 하티니를 멀리하고 대위를 권력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의 모래성은 1965년 9월 30일 밤 산산조각이 난다. 대통령 경호대 장교 운퉁이 병력을 이끌고 육군 장성 7명의 거처를 기습습격한 것이다. 피비린 내 나는 밤이 지나고 6명의 장성이 살해됐다. 운퉁은 라디오를 통해 쿠데타 음모를 분수했다고 선언했지만 성급한 거사는군 주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다음 날 육군 전략예비군 사령관 수아르토가 서늘한 반격에 나서며 정세는 급속히 뒤집혔다. 제국이 붕괴하는 결정적인 순간 대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사랑을 맹세했던 늙은 남편의 편에 서지 않았다. 대신 실세로 떠오른 수아르토의 관절을 빈번히 드나들며 거침없는 협상을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수카르노가 체면을 유지한 채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논의하며 자신의 안전판을 짰다. 그 와중에도 진짜 문제는 하틴이라며 연적을 공격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수카르노는 결국 그녀를 위해 지어준 하치소노 궁에 연금되었다. 모든 권력을 잃은 남편 앞에서 대위는 임신을 이유로 일본으로 돌아가 출산하겠다고 선언한다. 놀랍게도 수카르노는 이를 허락했다. 심지어 떠나는 대위의 미래를 위해 막대한 재산을 스위스 은행으로 미리 옮겨두는 수뇌부를 보였다. 1967년 도쿄에서 딸 카리나를 낳은 대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카르노는 이 아이를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다. 3년 뒤인 1970년 6월 중병에 걸린 수카르노는 사경을 헤매며 계속해서 대위의 이름을 부르고 딸을 찾았다. 나흘 뒤 대위가 마침내 자카르타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혼수 상태였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영원히 눈을 감았다. 지난 3년의 끔찍한 연금 생활 동안 그 병상 곁을 묵묵히 지킨 사람은 대위가 그토록 몰아내려 했던 세 번째 부인 하틴이었다. 대위는 미련 없이 딸을 데리고 프랑스로 떠났다. 스위스 은행에 쌓인 막대한 자금은 그녀를 파리 사교계의 정점으로 쏘아 올렸다. 프랑스인들은 그녀를 동양의 진주라 칭송했다. 스페인 귀족과 뜨거운 연애를 하고 프랑스 공작과 약혼과 파혼을 반복하며 누구보다 자유롭고 호화로운 삶을 만끽했다. 1992년 52세가 된 그녀는 콜로라도의 눈 덮인 스키장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필리핀 전 대통령의 손녀 미니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망설임 없이 샴페인 잔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내리친 것이다. 상대는 얼굴을 37바늘이나 꿰매야 했고 대위는 60일간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출소 후 그녀는 취재진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옥 생활이요? 마치 기숙사에 사는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대위다. 숨기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현재 80대가 훌쩍 넘은 대위는 도쿄에 살며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춘다. 일본 대중은 젊고 아름다운 시절 대통령과 결혼한 그녀를 두고 일본의 제클린이라 부른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박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 손가락질한다. 남편이 권력을 잃을 때 도망쳤고 위독할 때 곁을 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돌려 권력의 이면을 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독하게 냉정하고 완벽한 생존자였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언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깨우치고 있었다. 1959년 그날 밤 도쿄 제국 호텔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19세의 소녀와 58세의 대통령이 눈을 맞췄다. 그리고 6년 뒤 총선과 함께 제국은 무너졌다. 이 비정한 서사 속에 완전한 피해자도 완전한 가해자도 없다. 오직 각자의 욕망이 빚어낸 선택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대위는 미련 없이 떠나는 길을 택했고 하티니는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의 곁에 남는 길을 택했다. 역사는 그저 이들의 이름을 무심히 기록할 뿐 그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았다. 어쩌면 이 잔혹하고 화려한 권력의 게임 속에 애초에 정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